이사장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었는데. 할 일 다 하셨으니 이제는 하늘로 가셔야죠. 제주도 외곽 낡은 창고를 고쳐 만든 작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안식 유품 정리. 이곳의 주인 한태수, 올해 52살입니다. 오늘도 특유의 뒤뚱 걸음으로 장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얻은 장애로 다리는 불편하지만 그의 귀는 그 어떤 고성능 마이크보다 예민합니다. 벽 너머의 물소리, 천장 위의 발자국 소리,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까지 태수의 귀는 죽은 공간에서도 살아있는 소리를 잡아냅니다. 그의 곁에는 늘 두 친구가 함께합니다. 길고양이 나비와 주인보다 말을 더 잘하는 앵무새 초롱이입니다. 나비는 태수의 구분 등 위에서 낮잠을 자고 초롱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오늘도 화이팅을 외쳐댑니다. 어느 봄날 오후 단정한 수트 차림의 남자 하나가 태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대표님이시죠?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제 이름은 박 실장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40년간 고아와 노인들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의 서재를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김용건, 올해 79살. 평생을 복지법인을 이끌며 현대의 천사라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의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사장님 개인 서재를 깨끗이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박 실장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류 한 장도 남기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뒤뚱거리며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태수의 예민한 귀에 이상한 소리 하나가 걸렸습니다. 박 실장의 구두 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걸을 때 두 발이 고르게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박 실장의 구두 소리는 오른발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특유의 긴장된 걸음걸이였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군.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 소리는 오래 남았습니다. 박 실장이 유독 강조한 말, 서류 한 장도 남기지 마세요. 평생을 헌신으로 살아온 이사장의 서재에 왜 서류 한 장 남겨선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긴장된 구두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태수의 귀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나비와 초롱이를 데리고 이사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제주 외곽 돌담길 끝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정하고 소박한 2층 집이었습니다. 40년간 기부와 봉사만으로 살아온 사람의 집답게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습니다. 태수는 뒤뚱거리며 현관을 넘어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재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던 바람 소리도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도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발을 한 걸음 내딛자 마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끽. 하지만 그 소리마저 금세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벽을 살펴봤습니다. 책장과 벽면 사이에 두꺼운 가죽 패널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라기엔 지나치게 방음에 특화된 구조였습니다. 창문은 이중 유리의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 있었고 문틀에는 고무 실리콘이 빽빽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재가 아니야. 태수는 뒤뚱거리며 방 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소리 증폭기를 꺼내 벽면을 훑쳤습니다. 증폭기 바늘이 벽 한쪽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비가 책상 뒤 좁은 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나비야, 거기 뭐 있어? 앞발로 무언가를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가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자 전선 더미 사이에서 뭔가 지지직거리는 미세한 전기 신호가 잡혔습니다. 태수의 손이 천천히 뻗었습니다. 소박한 이사장의 서재. 그런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방음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나비가 발견한 그 전기 신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태수의 손이 닿으려는 그 물건,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나비가 앞발로 건드리고 있던 것은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겉면엔 비타민C 50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태수는 알아챘습니다. 영양제 통치고는 지나치게 무거웠고 통 옆면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마이크 구멍이었습니다. 태수가 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영양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소형 보이스 레코더가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이미 다 닳아 있었지만 녹음 파일은 메모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뒤뚱거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남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김용건이다. 지금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이 말을 믿어주길 바란다.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 실장이 나를 이 방에 가두었다. 밖에서는 내가 몸이 아파 요양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법인 인감과 통장을 모두 가져간 것도 그놈이다. 기부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다. 매일 밤 놈은 나에게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을 강제로 먹인다. 나는 죽기 전에 이 진실을 소리로 남긴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날짜가 다른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기력이 넘쳤고 어떤 날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녹음 기간만 해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박 실장이 법인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가져와 도장을 찍으라 했다. 나는 거부했다. 그랬더니 약을 2배로 먹였다. 창밖에 새소리가 들린다. 저 새는 자유롭구나. 나는 언제쯤. 박 실장이 오늘 웃으며 말했다. 이사장님,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놈의 눈빛이 무서웠다. 태수는 이어폰을 빼지 못했습니다. 100일 동안 이 방에서 홀로 진실을 소리로 남긴 노인의 목소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일간의 자백. 죽음을 앞두고 혼자 녹음기를 붙들고 버텨온 이사장. 도대체 박 실장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이 녹음에는 아직 더 끔찍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녹음날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파일 목록 가장 마지막 날짜는 이사장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날 이틀 전이었습니다. 태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발소리. 2 사람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를 여기서 내보내줄 건가? 이사장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보내드리는 건 맞는데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사장님, 이제 포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사장님이 치매에 걸려 정신이 나갔다고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당신은 심장마비로 발견될 겁니다. 유서도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평생 모은 법인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억이 넘습니다. 이사장님이 40년간 모은 돈, 이제 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갈 돈을. 아이들이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사장님 없어도 잘 살아요. 이사장님만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약 드시죠. 싫어. 안 먹어. 컵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격렬한 몸부림 소리와 이사장의 거친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자네는 반드시 벌을 받을 걸세. 마지막으로 들린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은 조용했습니다. 아주 오래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이 뜨거웠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청소하러 왔으면 청소나 하지. 왜 남의 물건을 뒤지고 그래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태수는 이제 범인의 손에 잡혔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태수, 방음이 완벽한 밀폐된 서재. 박 실장은 이번에도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태수는 이 방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박 실장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캔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유였습니다. 아저씨, 딱 좋은 타이밍에 왔네요. 어차피 이 방은 오늘 없애야 했거든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박 실장은 서재 입구를 향해 등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태수가 외쳤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안 들려요. 이 방 직접 보셨잖아요. 방음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박 실장이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초롱이가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창살 틈으로 몸을 비틀어 날아오른 초롱이는 순식간에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실장이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화마가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밀려왔고 연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은 무거운 방음 문을 닫고 밖에서 잠근 뒤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뒤뚱거리며 문으로 기어갔습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기가 숨을 막았습니다. 연기가 눈을 찌르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연기로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태수는 녹음 파일 전송 버튼을 찾아 눌렀습니다. 평소 고객 의뢰를 받을 때 늘 설정해둔 클라우드 자동 전송 기능이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불길은 번지고 의식은 흐려지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태수가 마지막 힘으로 전송한 녹음 파일. 그런데 그 파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창밖으로 사라진 초롱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택 외곽 정원에는 오래된 방범용 스피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사장이 법인 행사 때 음악을 틀기 위해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직업 본능으로 그 스피커를 자신의 블루투스 장비와 무선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현장 소리를 테스트할 때 쓰는 버릇이었습니다. 초롱이는 그 스피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전송한 파일이 클라우드를 통해 스피커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실장이 나를 이 방에 가두었다. 기부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다. 초롱이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특유의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박 실장이 가두었어요. 박 실장이 죽였어요.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정원을 넘어 골목으로 퍼졌습니다. 마침 돌담길을 지나던 동네 주민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목소리. 이사장님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둘 저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대문 너머로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담을 넘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재 쪽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나비가 태수의 얼굴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태수를 깨우려는 듯 코를 비비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연기 흡입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초롱이는 구급차가 출발할 때까지 차 지붕 위에 앉아 화이팅, 화이팅! 을 외쳤다고 합니다. 태수는 살았습니다. 녹음 파일도 전송됐습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지금 이사장의 장례식장에서 슬픈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는 그 사람. 과연 그 위선의 가면은 어떻게 벗겨질까요? 사흘 뒤 이사장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40년간 이사장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 그가 거두었던 아이들, 그가 도왔던 노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 실장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며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이 편히 가셨을 겁니다. 저도 너무 슬픕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에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포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사장님이 치매에 걸려 정신이 나갔다고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당신은 심장마비로 발견될 겁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전광판을 쳐다보고 박 실장을 쳐다보고 다시 전광판을 쳐다봤습니다. 태수가 클라우드로 전송한 녹음 파일이 병원에서 지인을 통해 장례식장 전광판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사람이 편집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영상과 함께 이미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화재가 난 서재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박 실장이 숨겨두었던 횡령 장부와 해외 비자금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벽 틈새에 책장 뒤에 방음 패널 안에 이사장이 방음 처리를 요청했던 그 벽 속에 오히려 박 실장이 숨겨두었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찼습니다. 조문객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말로 다할 수 없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사장의 영정사진이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평생 지켜온 법인과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횡령된 300억은 과연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 실장의 본명은 박재혁, 나이 46이었습니다. 이사장의 복지법인에 입사한 지 15년 만에 비서실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조금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장이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법인의 도장과 서류 결제권이 점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였습니다. 행사 비용 일부를 빼돌리고 거래처 리베이트를 챙겼습니다. 이사장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2년 전 박재혁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장을 방 안에 가두고 외부에는 요양 중이라 알리고 법인 자산 전체를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의사 면허 없이 약물을 구했습니다. 치매 증상을 유발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이었습니다. 이사장에게 매일 밤 강제로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영양제 통에 손을 뻗어 녹음기를 켰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이 기억하는 것들을 소리로 남겼습니다. 약이 든 날에는 말이 끊기기도 하고 목소리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137개의 녹음 파일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파일 전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는 2개국 수사 공조를 통해 동결됐습니다. 횡령된 금액은 29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박 실장이 마지막 밤 이사장에게 먹인 약물은 대량으로 복용할 경우 심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박재혁은 이제 살인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장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녹음기 하나에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이 박재혁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장의 개인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박재혁이 서재 정리를 의뢰하며 없애라 했던 서류들 중에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날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서랍 안쪽에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혁이 자신을 가두기 시작한 날, 이 사장은 처음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법인 직원들, 오랜 지인들, 법조인 친구들. 하지만 그중 누구도 박재혁을 통하지 않고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박재혁이 가져갔습니다. 창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 사장에게 남은 것은 방 안에 있던 낡은 영양제 통과 서랍에 숨겨두었던 소형 녹음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녹음기는 법인을 설립할 무렵 이 사장이 중요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장만해둔 것이었습니다. 평소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벽이 막아도 문이 잠겨도 소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다. 이 사장은 믿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뒤뚱거리는 걸음걸이의 유품 정리사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이 사장이 믿었던 소리는 반드시 닿는다는 말.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장 한 명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박재혁의 범행이 더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수사 도중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박재혁의 해외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들이 등장했습니다. 법인 산하시설 3곳의 시설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박재혁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대가는 이 사장에게 외부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장의 지인이 찾아오면 이 사장님이 요양 중이라 면회가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법인 후원자들에게는 이 사장님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별도 관리 중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혁은 15년간 이 사장의 충직한 오른팔이었으니까요. 법인 직원들 중 일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재혁에게 밉보였다간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입을 닫았습니다. 2명은 실제로 이 사장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박재혁이 먼저 알고 조용히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법인 산하 고아원에서 자라다 성인이 된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셔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생일 때마다
꼭 전화를 주셨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아무 소식이 없으셔서 그는 박재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재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연락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수사기관은 법인 산하시설장 3명을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범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거대한 범행, 피해는 이사장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돌보던 수백 명의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갔습니다. 기부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시설 운영이 축소됐고 필요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난 뒤 피해를 입은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박재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 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감금, 약물 투여에 의한 상해.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시설장 3명은 각각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된 293억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전액 동결 및 환수 조치됐습니다. 일부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상태여서 회수에 시간이 걸렸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결국 대부분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사장의 유언은 법인 설립 당시 공증을 받아둔 원본이 존재했습니다. 박재혁이 위조한 유서가 아닌 이사장이 직접 남긴 원래 유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인의 모든 재산은 고아와 노인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지원에 쓰인다. 단 한 푼도 개인의 손에 들어가선 안 된다. 환수된 금액 전액은 이사장의 뜻에 따라 고아들을 위한 교육기금과 노인 요양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 산하시설들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장이 오래전부터 믿고 아끼던 직원 하나가 새 이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사장이 처음 법인을 세울 때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취임식에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태수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잃은 것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는 아직 다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태수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여전히 뒤뚱거리며 익숙한 속도로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초롱이는 그의 어깨에 앉아 고생했어를 반복했습니다. 나비는 장비 박스 위에 올라가 앉아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대표님, 이번에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다리로 어떻게 그런 걸 해내셨어요? 태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이에요.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태수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한 지역 신문 기자에게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유품이 아니라 진실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기사가 나간 뒤 의뢰가 늘었습니다. 태수의 귀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수에게는 그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 밤에 태수는 그 서재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137개의 녹음 파일 중 가장 짧은 것은 단 4초였습니다. 약이 너무 많이 든 날이었을 겁니다. 이사장은 그날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태수는 그 4글자를 오래 기억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그 말이 이사장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사장은 죽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결국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중에 요양 중인 어른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 법인을 운영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 평생을 헌신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했다는 이야기.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사장처럼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이상함을 눈치채도 설마 그분이 그럴 리가라고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그 신뢰 구조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감시 사각지대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재정은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에 걸쳐 큰 규모의 횡령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목격자의 침묵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용기가 없었다기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사장을 더 오래 그 방 안에 가뒀습니다. 이사장은 일기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말없이 헌신하며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싶다.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쉽게 표적이 되는 세상.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이사장의 묘소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었습니다. 태수는 뒤뚱거리며 묘소 앞에 섰습니다. 나비는 그의 등 뒤에서 어슬렁거리고 초롱이는 묘비 위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 날만큼은 초롱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이 평생 쌓아온 침묵의 헌신, 제가 소리로 지켜드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비가 묘비 옆 풀밭을 건드렸습니다. 초롱이가 조용히 날개를 폈습니다. 태수는 뒤뚱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유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수가 걸을 때 나는 그 뒤뚱 소리를 정의의 발자국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본인은 그 말이 쑥스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방음 벽도, 아무리 무거운 자물쇠도 진실의 소리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진실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소리 없이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강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